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내가 99개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99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하나의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그게 단점이라고 흉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특징들이 또 장점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죠. 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돌멩이로 살지 말고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의 보석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오늘장 분석, 또 종목 분석,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조금은 헷갈리고 또 어지러운 시장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조금 더 빨간불이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도 오늘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오늘 좀 어떤 색이 더 많으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종목은 또 오늘 어떤 흐름들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채워가 볼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오늘도 운용형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들, 꿀팁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요즘 계속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반올림 100%님 오늘도 1등 출석 체크하셨고요. 양봉업자님 오셨네요. 요즘 시장에서 이 양봉을 어떻게 잘 챙겨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제 오프닝을 들으시고 99개의 음봉이 있어도 하나의 양봉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나도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시장에 전체적으로 음봉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보석이 될 수 있는 양봉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고 또 어떤 종목을 내가 채워 나가야 그 종목들로 내 계절의 빨간불로 잘 체크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행복 샤랄라님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게 또 유쾌하고 찾아오셨고요. 오승님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전정희님께서도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한강님 계속해서 화이팅하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화이팅을 외치고 정말 진심으로 좀 힘을 내서 즐길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요. 작은 소나무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DYKYDG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주식 너무 힘들어요. 종목 좀 상담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짱구댕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셨네요. 제니님과 히킥 호모리님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도요 빠르게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곧 종목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보합으로 거래를 마쳐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죠. 좀 불안했죠. 아침 출발은 1% 넘게 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금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우려, 미국의 CBB 폐쇄 여파 자체가 이제 유럽의 금융시장 쪽으로 좀 확대가 좀 되면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우려가 부각이 좀 되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13.9%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면서 미국도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좀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면 크게 우리 시장이 떨어질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장이 이런 어떤 대외적인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국내 금융시장도 금융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넘게 크게 좀 하락 출발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346까지 내려왔습니다.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넘게 떨어질 때 저점도 깼거든요. 잠깐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가 2,348인데 오늘 2,346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스위스 정부의 지원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또한 7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 스위스 크레디트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 자체도 우리가 완화가 좀 되면서 일단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 보합 수준에서 끝나면서 전약 후강으로 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하여튼 뭐 금융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원하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은행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본다 한다면 현물에서 한 8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에서 거의 1,800억 정도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됐으니까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간 소폭 플러스로 끝났는데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3,200억을 팔았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많이 팔았고요. 하루 단위로 따지면. 작년도 보니까 이맘때 3월 14일 날 3,300억을 오늘보다 100억을 더 팔았더라고요. 그 역대급 두 번째로 매도가 많습니다. 네, 그 이후로. 그러면 또 기관 투자가들도 1,300억을 매도했거든요. 맞아요. 개인만이 한 4,000억을 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딱 두 종목입니다. 오늘 요즘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개인 투자가들 집중적으로 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두 종목을 2,600억을 팔았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안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종목이 시가총액 1위하고 3위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종목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예. 요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보면 특정한 개인 큰 손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오늘 또 집중적인 매수가 입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역대급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던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좀 전환됐던 것 자체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종목별 흐름을 본다 하더라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는데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만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1, 2% 정도 올라갔던 부분 자체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래간만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삼성전자의 300조 원 규모의 용인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장비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레인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그 종목이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코스닥 시장 강했던 것 자체가 레인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2조 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로 따지면 약 8위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레인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이끌었다고 보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앞서 얘기했던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양식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는 많이 유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상당히 다수였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7대3으로 많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게 지수는 좀 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오늘 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시장 오늘 잘 버텨줬지만 과연 이게 진짜로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과연 이게 어디까지 또 내일 당장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 날씨가 딱 그렇잖아요. 특히 오늘이 그렇더라고요. 오늘이 따뜻한 건지 추운 건지 좀 헷갈리는, 코트를 입기엔 좀 더운 것 같기는 한데 바람이 부니까 또 춥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날씨였는데 우리 시장도 이게 좋은 게 맞는 건지 나쁜 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올랐다 내렸다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여러분들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박준영 운영형님과 함께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채팅창 들어오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남겨주시고 미리 좀 분석을 하고 안전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청계사님 오셨고 우상향님 또 인사 나눠주시네요. 오미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진달래님과 제니님 그리고 상록수님도 늦은 출석 체크 함께 나눠주셨고요. 짱구댕님께서 요즘 주식하기 너무 힘들어서 상담 남겨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즘 다 같이 힘들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 하나라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장을 보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악재가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고 투자 심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아예 없지도 않다 보니까 더더욱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 그 악재들을 조금 더 이겨내고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응원의 기운을 함께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니님이 남겨주셨네요. 이건산업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4,200원입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아주 오래됐어요.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도 남겨주셨네요.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겠는데요. 14,200원이면 2021년도 11월에 그 가격대가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출렁출렁 내려오면서 6,000원대까지 찍고 그래도 지금 다행히 8,000원까지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추가 매수해서 조금 손실을 줄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산업이 최근에 그래도 전반적인 약세 국면 쪽에서 꾸준히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오늘 같은 게 20만 주 좀 넘어서면서 원래 거래량이 거의 종목 10만 주 미만이었는데 최근 2, 3일 동안 거래량도 좀 증가 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이제 이건 산업은 일단은 건자재 쪽이니까 국내 쪽에서 이제 마루라든가 이 원목 가지고 이 원목 목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건축 자재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마루 사업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은 국내보다는 거의 북미 법인에서 칠레 법인에서 실적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 회사가 2019년도인가요? 2020년도 정도에 최대 실적이 났는데 2020년도에 2021년도구나. 작년도에 321억 영업이익이 발생이 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났는데 작년도는 이제 193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실적의 거의 70%가 예사가 2000년도 정도 전후에서야 아마 칠레 법인에 진출해 있거든요. 칠레 법인에 진출해 있어서 칠레 법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건축 시장이 좀 좋을 때 미국 쪽으로 합판이라든가 폐목재를 수출을 좀 하면서 그 부분이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은 미국의 건설 경기, 건축 자재, 건설 경기와 맞물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전원주택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좀 되면서 아마 뭐 도시에 머물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 쪽으로 이사 가면서 그 당시 이제 목재 수요가 급증을 좀 하면서 원목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또 이 회사가 뉴질랜드 쪽에서 원목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수혜를 좀 받아서 2021년도에 최대 실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원목 가격이 지금 다시 예전 가격으로 좀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주택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자재 시장도 자연스럽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사 실적은 계속 지금 이제 하향입니다. 저 회사 최근에 작년도 4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적자 났잖아요. 작년도 4분기에, 재작년도 4분기가 비교해보면, 재작년 4분기에는 그래도 영업이 27억 정도 났는데, 그래서 실적은 하향입니다. 실적이 하향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다만 예산은 그래도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또 자산 가치가 상당히 튼튼한 회사니까 회사가 인천 쪽에 공장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독점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에너지라는 회사가 아마 지분 정도 70% 정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회사가 인천 지역의 폐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요즘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자재 쪽은 전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본다면 주식 팔아야 돼요. 앞으로 이 종목은 오래 하는 주가 하기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에 14,000원에 사셔가지고 이건 물타기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거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시든가 이 회사는 튼튼한 회사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이클을 타게 되게 되면 주가는 12,000원, 한 3, 4,000원 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이내에 올해 안에 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놓게 되면 상당기가 행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지금 작년 9월달, 10월달에서 지금 아마 이 가격대일 거예요. 아마 8,000원 정도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300, 7,800원 대잖아요. 이게 7,800원이거든요. 제가 상태 지금 7,800원에서 지금 약간 이제 박스권에 좀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고점인데 거래량이 좀 약간 수반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팔아서 다시 내려오면 대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비중이니까 지금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하더라도 좀 하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건자재 업황이 이 회사보다 실적이 좋은 종목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장기 투자하게 되게 되면 한번 사이클 타게 되면 원금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굳이 이 종목 들어가서 물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종목 쪽에 이 종목 가지고 주가 가면 뭐 지루한데 또 추가 비중 확대해가지고 주가는 당분 행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보유하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은 당장 뭐 10,000원대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현재 흐름을 봐서 현재 1차적으로 본다 한다면 9,400원대 그다음에 이제 10,000원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모멘텀이 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개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이슈화돼서 부각이 된다 한다면 하루에 잠깐 반짝일 수가 있어요. 그때 올라가면 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좀 긴 흐름으로 좀 접근하셔야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이건 산업을 둘러싼 상황들에서 상승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업황의 회복과 또 탄소 배출권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역시 지금 당장 어떤 빛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한번 대응 전략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되실 수 있으니까요. 저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DYKYDG님과 짱구댁 두 분이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DYKYDG님의 종목으로 일단 살펴볼게요. 자, 위메이드 매수하신 가격은 53,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짱구댁님께서는 5만 원 초반대에 사셨고 30%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자, 위메이드가 오늘 54,000원에 거래를 마쳤죠. 자, 위메이드 좀 많이 답답하고 하지만 또 관심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게임주들이 지금 상장된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최근에 1년 전에 크래프톤인가 2년 가까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상장된 회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회사들 같은 게 실적 자체도 좀 안 좋고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적보다는 왜냐면 뭐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예상한 좀 미르의 전설인가요? 그다음 이카루스라든가 그 게이밍으로
PC 기반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A사 주가 모멘텀 자체는 딱 하나예요. 코인이죠. 유믹스라는 코인 발행했다가 다시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가지고 게임도 하면서 돈 벌면서 그가 자체가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익이 지금 맞나요? 작년도 80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 260억이고 내년도는 이제 1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에 1100 정도 예상한다 하더라도 단기 수익 700억 원의 주당 EPS, PER로 따지면 2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PER 22배면 NC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딱 하나요. 블록체인 기반에 이믹스가 이제 다시 거래가 좀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수익 모델이 정상화된다든가 그래야지 그 재료가 나와야지 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보시다시피 24만 원대짜리 주식 자체가 이제 5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 주가 싼 건 아니거든요.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고요. 주당 BPS가 순 자산이 14,000원짜리입니다. 14,000원인데 주가 5만 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4배 되는, 4배? 그렇죠. 4배, 3배. 네.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현재 이때 회사 특별한 그 앞서 유믹스와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는 한 수익 모델이 접근되지 않는 한 주가는 올라가기 전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약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6만 원대 이상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48,000원에서 58,000원 정도 사이에 등락기간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추경 배도는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특히나 또 게임주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일단 위메이드는 우리 그 악재로 좀 주가를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완전히 좀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아주 짧게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에서 58,000원 가격 라인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행복 샤랄라님께서 올라도 오른 게 아니에요. 불안불안하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자, 불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 불안함을 조금 더 안심하고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열려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02325-8200번 바로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잡주 킬러님의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가 45,300원이네요.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금융주는 장기 가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가져가면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장기로 가면 문제가 없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배당도 뭐 많이 주는 쪽이니까 아마 하나금융지주도 배당 순위로 따지면 한 5% 가까이 좀 될 겁니다. 작년도 배당은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거의 한 3,000원 정도, 3,300원 정도 배당을 하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8%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해볼 일은 없죠. 근데 뭐 현재 지금 은행주를 살 이유가 없죠. 지금 가장 지금 리스크 쪽에 리스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주들 미국의 은행주들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산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전혀 끄떡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BIS 국제 결제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험성이 부각되게 되면 BIS 결제, BISB로 따지는데, 국제은행에서 이제 공고하는 BIS 기준이 최소한 8%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사항이 1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제가 봤더니 거의 16, 17입니다.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가장 시중은행 중에서 BIS 비율이 낮은 때가 우리금융주주예요. 아마 13% 정도. 하나금융주주라든가 신한금융주주라든가 KB금융주주 같은 게 16, 17이니까 크게 걱정할 그렇죠. 거 없겠네요. 전혀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중견 그룹이 하나 부도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5대 그룹 중에 하나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라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제가 보면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저축은행을 일부 상위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OK저축은행이라든가 그들 같은 경우는 BISB도 낮아요.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먼저 나오면 저는 저축은행입니다. 그게 이제 은행 쪽으로 약간 이제 확산이 좀 되면서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은행주한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이게 우리가 이게 자본적 여건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하나금융지주가 자본이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근데 자산이 지금 600조 원으로 돼 있는데 600조 원이니까 은행들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객 예금 자체가 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부채로 좀 잡혀서 그래서 부채 비율 높은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금융시장 혼란스러워도 우리나라 하나금융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은 정말 탄탄하다. 걱정 없다. 다만 은행주를 지금 주가 사야 되느냐? 전혀 아니죠. 앞으로 은행주는 이제 좀 시장에 주목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은행주는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리스크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 뱅크런 돼가지고 은행이 망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일단 현재 지금 이런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지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올해 금리를 뭐 두 차례 정도 1% 정도까지 내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금리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주들은 금리는 떨어지면서 예대 마진은 축소가 좀 될 거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면서도 앞으로 기업들 부도가 많이 납니다. 실적이 안 좋은 한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은행들한테는 뭐예요? 예대 마진은 떨어지는데 기업 부도 나면서 이제 부실채권도 충당금도 쌓아야 돼요. 은행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금융 시스템 쪽에서 가장 제가 피해야 되는 쪽, 이따가 제가 강의 주제도 그런 쪽인데 고금리 상태가 금리는 낮아지겠지만은 올해 연말까지 부도 기업 수는 늘어납니다. 부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는 종목들을 부도 나는 기업들은 부도 나지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영향권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은행주라고 좀 봐요. 그래서 주가는 은행주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반드시마다 이분처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가져가도 좀 되겠지만은 은행주를 지금 투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당연히 보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교체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분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는데 상당 기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반등은 44,0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SVB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주, 은행주들의 타격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도 노 사인을 함께 드렸어요. 금리와 관련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44,000원까지의 가능성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참 좋은 여행이요. 참 좋은 여행 좋습니다.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2,200원에 11%요. 12,200원에 11%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너무 기다려가지고 매수가까지 오면은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가까지 올는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혹시? 6개월 됐어요.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본전을 내가 좀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참 좋은 여행, 박준현 운용형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사셨으면 그때 이제 위드 코로나 진행이 좀 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거란 그런 정보를 보고 사셨겠네요. 예,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예사가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얼마인 줄 아시죠? 코로나 이전에 터지기 전에.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예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가가 2020년도 코로나 전이니까 주가가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주가가 더 낮았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예산은 뭐 코로나 때 그렇게 손실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규모가 적다 보니까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덜 가다 보니까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에 비해서 손실이 적었어요. 그냥 보시다시피 매출의 규모 자체가 적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덜 영향을 좀 받았어요. 덜 영향을 좀 받았고 증자도 좀 안 한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게 하나투어라든가 항공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 대규모 적자로 인해 가지고 자본 조달까지 하면서 유통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증자도 안 했다는 자체는 코로나 국면 쪽에서 타격도 덜했고 상대적으로 안전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갈 때도 향후에 좋아지더라도 유드 코로나 진행 국면 쪽에서 지금 여객 수요가 활발히 진행이 좀 되는데 그래도 그런 국면에 또 이전부터 수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표를 좀 차트 보시다시피 이거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자 보세요.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다니까요, 주가가요. 그래서요.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근데 주가가 지금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가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요. 이거는 다른 여행주에 비해서, 다른 여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나투어라는 모터도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 2년 동안, 3년 동안 주가 손실한 걸 감안해서 회복하는데 최소한 2025년 정도 넘어가야지 3년 동안 코로나로 손실봤던 자체가 커버되는 수준인데 주가는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좀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좀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자,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300억인데, 자본 총계는 700억이 작년도에 150억 정도 적자가 났고, 매출액도 지금 본래 회사가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500억, 6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빠르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2,000원대에서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손해 안 보고 나오려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목표 가격을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일단은, 네, 어느 정도요? 이건 한 10,000원대 정도 올라오면 파세요. 1,500원 정도 올라오면 해세요. 15,000원. 예, 그 정도 되시면 한 뭐 20% 정도 손실인데 거기까지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예산은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요. 또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고 자본은 700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주가는 이미 예산은 코로나 이전보다 가치가 더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0원, 2,000원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점까지 좀 내려왔는데 일단 1,500원대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서 손실 좀 많이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5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참 좋은 여행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앞서 하나금융지주 진단을 하면서 금융주, 은행주에 대한 SVB 사태 리스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채팅창에 아니 그러면 증권은 어때요? 증권주는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이게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증권주는 같이 영향을 좀 받아가나요? 그렇죠. 증권주도 제가 배워야 산다 작년도 이제 고금리 시대에 그 위험관리 차원에서 제가 배워야 산다 했는데 그때 네. 피해야 되는 없죠. 은행주, 건설주, 증권주, 바이오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증권주가 안 되냐면 증권주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고 유동성 유출이 좀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건설주는 뭐와 관련돼? 우리나라에 만약에 위기가 좀 불안한 국면이 닥쳐온다 한다면 앞서 저축은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도 부동산 쪽에 PF가 엄청나게 많이 물려져 있습니다. 네네. 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자체는 부동산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축은행 쪽에서 PF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SV처럼 사태가 발생이 좀 되면 그게 증권회사들이 또 PF 쪽에 엄청나게 20조 원입니다. 20조. 그것도 중소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에 그 당시에 레고랜드발 사태가 있을 때 중소형 서너 개 증권사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증권주 당연히 안 됩니다. 증권주는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과 겹쳐져 있어요. 건설주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은행주도 연간히 믿길 수 있는 것 자체는 부동산발, PF발, 부실 부분 자체가 이제 저축은행에서 발생이 좀 되면서 약간 뱅크런이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지방은행까지 그 지방은행이 먼저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맨 나중이고 그다음에 영향을 받은 것 자체가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대신 미래에서 대우증권이라든가 주가들은 엄청 싸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들 회사들이. 그래서
은행주, 증권주는 같이 봐야 된다. 네.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주가 지금 못 갈 겁니다. 아마 이랬을 때 대우증권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가가. 근데 주가 자체는 싸요. 근데 이런 자, 은행주들도 파산 영향은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배당 받으면서 손실 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좀 고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해답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목 많이 올라오네요. 역시 믿고 보는 박준현 운용형님 최고라고 남겨주셨고요. 보르테님 그리고 피카몽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남겨주세요. 저희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오늘도 전화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파이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영창케미칼 진단합니다. 매수가는 13,800원이고요. 비중 15% 담으셨는데요. 영창케미칼 오늘 12,6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상장가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요 14,000원 후반을 뚫어주지 못하고 좀 매물대도 가득 쌓여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매수가도 조금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영창케미칼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반도체형 이제 포레스트형 관련 소재 기업 쪽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제가 얼핏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쪽도 약간 관련 쪽에 진출한다는 거 제가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 네. 일단 이 반도체형 관련 소재 쪽으로 본다 한다면 네. 뭐 답이 나오죠. 뭐를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일단 작년도 예상 영업이 553억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13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매출액도 크게 증가한 이유 자체가 예상 아마 캐파 증설을 했나 봐요. 작년도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돈이 아마 들어왔겠죠. 그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액이 왜냐면 반도체판이 안 좋은데 지금 매출액이 50% 정도 증가한다고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800억인데 올해 1200억 정도 아마 네.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작년도에 IPO 자금이 좀 들어와서 아마 시설 투자를 했던 것 자체가 올해 이제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실적 전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믿는다 생각해서 영업이 130억짜리입니다. 주당 순위 자체가 1,100원이니까 예상은 현재 지금 시가총액 1,200원 PR로 따지면 이제 10배, 11배.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11배 되는 수준인데 그럼 11배 되는 수준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소재 종목 쪽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 싸냐 비싸냐. 이게 포레스트형으로 본다 한다면 동진세미캠과 비슷하니까 동진세미캠이 최근에 주가 좀 떨어져서 작년도 올해 실적 이제 PR 기준에서 19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소재 쪽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관련 종목 따지면 그들 종목들은 PR이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진 세미칼로 본다 한다면 같은 포레스트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좀 쌀 수가 있고요. 근데 앞서 너무 실적 전망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소재 쪽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한솔 케미칼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좀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개인적으로 거의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13,800원에 사셨네요. 13,800원 사셨는데 그래서 뭐 이 종목이 14,500원도 크게 오버슈팅이 나온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 계속 지금 14,000원대 올라가면 지금 입구를 달고 밀리죠. 지금 여기 14,000원대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 종목은 밸류로 본다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14,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일단은 1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목표 주가로 좀 보시고요. 일단 이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11,500원대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것 같고 11,500원과 14,000원 사이니까 14,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션 부담이고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1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염두에 두시고 그 정도 되면 약간 이제 손실이 안 난 서로전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1,500원 지지하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4,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대응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활용하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페노션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000원에 30%요. 6,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아, 올 겨울까지 이 종목 굉장히 좋았는데, 좀 떨어지네요. 시장과 함께. 자,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요새 해운수가 아예 못 가는지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6,000원에 사셨는데 얼마 정도 보고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 보고 사셨어요? 한 8,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이 전망했던 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근데 예사가 지금 벌크선 운임지수, BDI 지수의 움직임과 이제 함께 좀 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해운업종 주가 중에서 지금 아마 이 종목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마 HMM 주가는 더 형편없을 거예요. 최근에 BDI 지수 체크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얼마예요? 1,600 정도 되죠? 예. 네, 1,600 정도 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점 590까지 떨어졌다가 1,600까지 반등 나왔으니까 저점에서 본다 한다면 아마 120%, 150% 반등 나왔는데 근데 작년도에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3,000 아마 500 정도까지 갔으니까 아직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인 게 아니라 작년도 이제 예사가 3,200, 3,500, 3,000 넘었을 때 예사가 영업이익이 급증했으니까 작년도 예사가 영업이익이 거의 한 8,000원 가까이가 났으니까 올해는 지금 BDI 지수가 지금 1,600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BP 정도에서 약간 넘어간 수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BP 아래에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적자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하주와 계약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근데 이제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경기 민감주 성격이고 또 페노션 주가 자체는 이제 벌크선이니까 석탄이라든가 그다음 철광석을 실어나려는데 이게 석탄이나 철광석을 주로 수요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경기가 민감하잖아요. 근데 중국 경기가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양해 때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양해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렸는데 양해 결과 자체가 실망스럽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경기 부양책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지 않게 했었는데 미지근한 양해 정책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이 그대로부터 산업재 소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수요가 증가되면서 물동량이 활발히 증가되면서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대로부터 꺾여버린 거예요. 이 종목도 아마 그 3월 초부터 중계 전인데 양해가 3월 5일날 시작됐으니까 그대로부터 꺾여버린 건데. 네. 근데 지금 다른 HMM과 관련된 컨테이너 업종 지수 자체는 지금 최악이에요. 900입니다. 900이니까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작년도 5,200까지 갔던 게 지금 900이니까. 그래서 지금 HMM 주가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BDI 벌크선과 관련된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컨테이너 업종 지수와 관련된 HMM 주가라 좀 보시면 됩니다. HMM은 지금 올해 적자 날 거예요. 작년도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현재로 간다 한다면 적자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HMM은 괜찮다. HMM은 BDI 지수가 더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깔고 가는 운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은 지지가 됩니다. 그렇죠? 걱정하셔도 되는데 아마 이 종목이 이제 그런 또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회사가 주당 EPS가 작년도 1,000원대 정도 되는 거 작년도 1,100원이니까 올해는 실적 하향 조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마 8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이 좋으면 8,000원인데 현재로 봐서는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 감안하면 일단 보유하시고요. 올해도 뭐 폐업 BDI 지수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내면 최소한 5,000원 이상 이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데 위로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6,000원 5,600원 정도에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사셨으니까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손절할 거 없고 6,6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노션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10% 수익으로 대응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페노션까지 진단 도와드렸고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볼까요? 미니 강의를 넘어갈까요? 종목을 빨리 볼게요. 자, 한여름님의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영화테크입니다. 매수가 18,100원에 비중 5% 담으셨고요. 작년 4월에 매수를 했고요. 반은 손절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한데 추가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영화테크를 폐배터리 관련주로 조금 더 믿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다 그 작년부터 폐배터리 관련 종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즘 폐배터리 종목들이 날아가는데 이 종목 왜 못 갔을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 작년도 24,000원까지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겨울로 못 갔던 자체는 회사가 기술력이 없다든가 그때 뭐 주가만 띄우려고 하는 재료만 노출됐다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요. 그렇지 않았으면 최근에 시장 흐름을 타고 폐배터리 관련 급등할 때 주가도 최소한 2만 원 정도 넘어갔어야 되는 주식인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후발주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테마로 움직이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자동차 운송 부품 쪽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더 봐도 이 종목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매출액이 한 4, 5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 작년도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분기 단위 매출액이 100억짜리 회사니까 그다음에 거의 영업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5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10억, 20억짜리 회사니까 주가 평가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100원에 많이 사지는 않으셨네요. 예, 5%밖에 사지 않으셨는데 반 손절하셨대요. 10% 예, 사셨다가. 답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가면 못 갈 거예요. 아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끝물인데 이미 좀 갔어야 돼. 후발주라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주가는 여전히 비싸거든요.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본다면 매출액 500억짜리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 200억대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현재 지금 62동 평균선 정도가 지지가 좀 될 수 있는 쪽이니까 최근에도 거기서 지지를 좀 받았으니까 1,500원대가 저점으로 보여지네요. 1,500원 저점이고 최근에 이제 13,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유고를 달고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를 고점으로 좀 보고 거기서 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테크까지 해서 투자의신 일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미니 강의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 미니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최근에 이제 SVB 파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위기감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주식을 네. 팔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될지, 또 현금 추가적으로 투입하실 분들은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하여튼 뭐 SVB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중소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잠잠한데 여전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시간에서 한 28% 정도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정부 쪽에서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설 것 같아요. 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부각이 좀 될 것 같다. 현재 지금 유럽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약간 잠재될 수 있는데 근데 확산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확산 가능성 크지는 않다. 단기적인 영향이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이미 과거에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을 좀 느꼈기 때문에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SB가 나오자마자 주말 동안에 대책이 나왔던 거고 간밤에 스위스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도 사우드 대주주 은행이 좀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면서 파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어떠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는 거의 안정적입니다. 좀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 자체는 저축은행들이 우리나라가 한 79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저축은행은 푸른저축은행밖에 없어요. 그래요. 푸른저축은행이 올해를 하루일날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했는데 푸른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만약에 저축은행이 몇 개 상장돼 있어가 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상장된 회사가 다행스럽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약간 제가 보기엔 비상장 회사들 제가 재무 내용을 좀 봤더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 네, 그런 부분들이 저축은행이 뱅크런이 발생이 좀 되면 이제 그다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약간 상대적으로 재무 내용이 약간 취약한 지방은행이 약간 좀 미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국내도 저축은행발 뱅크런 전 여부 자체는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거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기냐 기회냐 저는 뭐 항상 그렇거든요. 위기 다음에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포의 주식을 사라.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서 손해난 적 없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때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사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회복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꼭 악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완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3월 달에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28%고 2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2%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동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두 차례 내지는 1%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원래 지난주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은행 청문회 이후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5.6이었거든요. 최종 금리가. 근데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다만 또 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는 상당히적으로 좀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체는 만약에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다른 대책이 없는데, 다행히 금리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또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 한다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 기회다. 대부분 여기 시청자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할 기회를 노리신 분들은 돈을 좀 준비해서 변동성 있을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다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고금리 피해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은 이쪽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은행, 증권, 그다음에 SVB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따지면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불확실성 나오면 제가 아시다시피 건설밖에 없어요. 부동산 PF밖에. 그래서 건설 관련돼서 증권 두 번 들어갔는데 이쪽에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 피해야 되느냐?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발행이 안 됩니다. 증자하기도 쉽지 않아요. 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은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게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대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앞서 3월 달에 제가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양해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순환매가 전개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2차 전지 중심의 성장주 중심의 장이 계속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성장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가치주들은 약간 순환 상승하는 흐름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아쉽지만 우리 라이브 공개 방송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운용형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일단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